자, 이번엔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이 들어가죠. 자, 올해 33회 시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건축법에서 한마디로 작살내게 시험 문제를 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내가 왜 정비법을 공부했고 내가 왜 건축법을 공부했지? 후회가 될 만큼 문제들을 정말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 또 평상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걸 낸 게 아니라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 평상시 거의 보지 않는 것, 또 공인중개에 서서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 쓰잘데없는 것들, 이런 걸 골라서 시험 문제를 내는 이런 문제는 아마 다시 좀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부동산 공법 전체 법조문의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중 중개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질권이 시험 문제 납니까?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내고 있죠. 왜? 민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 이것만 시험 보라고 거기도 돼 있거든요. 근데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동산에만 설정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공법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 실무와 관련이 없는 것들, 중개와 관련이 없는 건 뺐으면 좋겠는데, 요새 시험 문제 내는 특성 중에 하나는 그런 우리가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야 될 절차들,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저 행정청이 알아야 될 절차들, 그거를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가 도대체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까? 공인중개사를 뽑는 시험입니까? 분명히 출제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범위를 우리 시험 문제에다가 지극히 많이 내고 있다는 것,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 이거는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공인중개사 중개와 관련되지 않은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이건 무효다라고 소송을 한번 가야 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 옛날에는 몇 문제 안 냈었어요. 절차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근데 요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그 절차 들어가는 게 자꾸 늘어남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배로 다 늘려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주 애먹게 만드는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는 보통 효과 같은 것만 딱딱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지금은 수립할 때 누가 어떤 절차에서 며칠 내에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런 아주 공무원들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다 출제해 있다는 것.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실무 가서는 말짱 전혀 필요 없는 것들, 그런 시잘데없는 문제를 오직 떨어뜨린다는 그 목표하에서만 이땀시로 시험 문제 내는 건 출제원들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평상시 제가 강의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 공법을 강의하면서 자괴감을 느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런 시험 쓰잘데없는 문제 말고도 알아야 될 게 진짜 중요한 게 대단히 많은데 그런 건 몇 문제 안 내고 오직 떨어뜨릴 목적으로만 이상한 절차들 관련된 내용만 자꾸 내는 것, 이거는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걸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자, 59번 보죠.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이건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여기다 뭐 짓는다? 옛날에는 소형주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소형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걸 뭔다? 대신 용적률을 일부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용적률을 완화했으니까 건물의 규모를 더 크게 졌죠? 그 중에 일부를 뭐로 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걸 행정청이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걸 인수해갑니다. 그래서 지들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뭐로 쓰겠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여기선 바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돼 있죠. 자, 틀린 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보시고 틀린 게 몇 번에 관한 거냐면 59번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 볼까요?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요거는 앞에 여기로 올라가요.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때 뭐로 쓴다고? 임대주택용으로다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청장 이자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즉 시도사, 시장군수청장이 지들이 그걸 인수하다가 그걸 뭐로 쓰겠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시도사, 시장군수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될까? 그때는 누가? 시도의사가 누굴 찾아갑니까? 국장한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인수할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것 좀 인수할자 좀 선정해 주세요 라고 선정을 요청하는 거지 한국토지대공사가 바로 인수하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한다? 국장한테 인수자 좀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올라간단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라는 거.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난 것도 있었습니다. 가끔 이전까지 저와 관련된 게 한 번 났었네 예전에. 이전까지 문제에서 한 번 났던 거 이제 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특성 중에 하나는 평상시 잘 내는 그 파트를 내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했다는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파트. 왜? 시험 문제 안 나는 것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처음 내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 하는 그런 뜻밖에 없는 거니까 별로 그렇다고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것도 아닌 것들 그걸 30년 만에 한 번 내는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은 좀 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좀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시험 문제들이 워낙 뚱딴지 같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는데 어떻게 해? 그냥 이거는 모르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잘 유추해석해서 답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 내가 공부한 거는 절대 틀리지 말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65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내가 공부한 것만 맞추자. 그래도 60점 넘어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자, 조합 임원에 관한 거. 이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래도 정비법 시험 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었습니다. 바로 60번은 정답 3번입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대원이 될 수 있다거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임원이면서 동시에 대의원을 겸직한다. 누구누가? 이때 임원은 누구죠? 조합장을 뺐으니까 이사감사죠. 이사감사들이 대의원을 겸직한다? 그럼 자기들이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의결기관을 같이 겸직하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Absolute power is absolutely corrupted. 이렇게 쓰거든. 즉 권력이라는 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한 얘기죠. 그래서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조합장이라는 임원들은 대의원이라는 의결기관을 겸하는 안 되고 그럼 조합장은 겸직이 될까? 됩니다. 왜요? 자기가 대의원의 의장이거든.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되고 나머지 이사감사는 대의원직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같이 겸직하는 건 절대적인 권력으로서 그거는 부패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0번, 61번. 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서 관련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내야 하는 것.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청산금 줘야 되죠. 그죠? 돈 주고 떠나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그때 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이내에 90일이야. 그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하는 협의를 하야 한다. 예, 90일 내에 일단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즉 90일이 지난 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다시 그때 60일이야. 수용 재결을 신청하나. 수용 재결은 뭐죠? 저 사람하고 보상 협의가 금액이 안 맞으니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금액 좀 정해주세요. 이게 수용 재결을 신청하나. 아니면 너 나한테 팔고 여기 떠나라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하는 건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금액 좀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수용 재결 신청이고 아니면 아예 법원으로 가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이분한테 얼마 드리면 좋을 건지 판사님 금액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죠. 그걸 제기하는 걸 며칠 한다? 그 기간 90일이 지난 날에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야 된다. 라고 됐죠. 그래서 90일, 60일. 정답 4번. 요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도 전비법령에서 시험 문제 난 것 중에서 가장 만만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2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60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있었죠. 원래 토지 등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구성하거든요. 그 과반수 동의한 사람들 있죠? 이분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게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건지를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죠.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읽으면서 등기우편으로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될 만큼 중요한 거다. 등기우편으로 본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건가? 그걸 찾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저도 이런 문제 나오면 저도 못 외우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꼭 보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안전진단 결과,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시행 계획서, 또 정비사업 종원에서 선정에 관한 거, 추진의 우연 선정에 관한 거, 뭐 읽어봤더니 뭐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뭔다? 그냥 마음 비우고 가장 마음에 가는 거 있으면 그냥 찍어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62번에 이건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해 보시면 그 몇 가지 들어있어요. 해설해 보면. 근데 그 사항 중에 저거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문제다. 라는 게 6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근데 문제는 63번. 한국토지대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무슨 규정? 시행규정. 자,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자들이 공공시행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을 뭐라 합니다?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칙이 있었죠. 그건 규약이라고 그러고 공공시행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은 시행규정이라고 그러고 또 조합이 작성하는 규칙을 정관이라 한다.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일단 개념적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행규정 여기에 누가 만든 거야? 한국토지타가 만든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죠. 자, 문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라는 게 이게 있거든. 이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특성은 뭐냐면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지들끼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 하겠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의 재산을 전부 다 신탁업자한테 넘겨가지고 신탁해서 신탁시켜서 신탁개발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기들이 그 개발된 토지고 대지건축권을 저희들이 다시 넘겨받는 그렇게 하는 걸 무슨 개발한다? 신탁개발한다 합니다. 그때 신탁개발할 때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전부 다 신탁업자한테 넘겼잖아. 그럼 지들끼리 모여서 뭘 구성한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구성될 때 그때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때 말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가 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라는 거. 이게 바로 신탁업자만 토지 등 소유자 전체라는 게 구성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규정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하는 토지소유자 전체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시행자라고 했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잖아요. 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만 뭐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관한 규정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아예 시행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핵심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할 때 그때 조직하는 그때 구성하는 조직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었으면 1번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 자, 누가 한답니까?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래. 그때 정비사업에 그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뭐가 있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한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모두 고르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도 일일이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는 뭐죠? 공공성이 강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겠죠.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 시장 군수가 설치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것들 국민의 세금 갖고 만들어줘도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만 바로 해당되는 도시군 개설이 되겠죠. 그럼 뭘까? 공원. 이 공원은 뭐죠? 대단히 공공시설이잖아. 대단히 공공성이 강하죠. 모두 마찬가지야. 공공공지, 또 공동고, 또 이건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강한 도시군 개설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한단다? 시장운수 등이 그 비용을 지들이 부담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4번은 바로 5번이 되겠죠. 그렇게 찾으란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통법 실력으로 찾아야 되지 일일이 하나씩 외워서 풀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법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접근합니다. 자, 이제 몇 번? 65번.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법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들에 싸가지 없던 건 전비법하고 건축법이라고 그랬고 주택법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 국토의 개미 융합 법률하고 도시개발법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그래도 편한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전비법하고 건축법이 가장 접근하기 힘든 거고 주택법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럼 농지법은 두 문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 하나는 뭐가 났죠? 개정된 내용. 올해 시험 문제에서 개정된 거 100% 하나 딱 날 거라고 했고 개정된 거 그 몇 개만 이만큼만 공부하자. 거기서 한 문제 났으니까 일단 목표는 달성한 게 될 겁니다. 자, 주택법으로 넘어가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 자, 이 소형주택도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이야. 종전에는 원룸형 주택이라고 부르던 걸 올해부터 소형주택이라고 바꿔서 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이번에 새로 시행된 겁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영수리 중에 영수리였었죠. 올해 시험 문제 100% 난다. 오죽하면 안 나면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그제 했을까? 근데 자르는데 어떻게 잘랐어? 툭 쳤더니 손톱만 잘렸어. 그래도 자른 거로 본다. 농담 삼아서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소형주택에 관한 시험 문제 영수리였었고 출제됐네요. 세대별 주거전의 면적은 소형주택으로 넘어죠. 이때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였었는데 소형주택이라고 바꾸면서 소형주택은 그 말 자체가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로 10을 더 늘려줬죠. 그래서 종론에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였었다는데 소형주택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늘려줬다. 이건 맞는 문장. 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이때 독립된 주거를 하려면 그 룸에 안에 세대 룸 안에다 뭘 갖춰야 됩니까? 욕실하고 부엌이라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독립된 주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하랍니다. 이것도 맞는 것. 근데 문제는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 하나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둘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30제곱미터 이상이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았었는데 이번에 허를 찔려서 30제곱미터 미만인 게 이유가 났죠. 그때는 욕실하고 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자, 이건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 작다? 그때는 욕실하고 뭐를 빼고 나머지들은 하나의 공간을 하라. 그 하나의 공간이 뭐죠? 원룸으로 하라 이거죠. 그럼 욕실하고 부엌을 뺍니까? 아닙니다. 부엌을 다 막아버립니까? 아닙니다. 욕실은 막아야 되겠죠. 왜요? 아니 아무리 부부가 산다 하더라도 홀딱 벗고 씻고 있는 걸 그냥 바라보기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막아야 되니까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도 막아야 됩니다. 왜요? 가스가 새어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가스에 중독돼서 다 죽게? 그러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만 별도의 공간으로 막아놓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뭔다? 그냥 다 튀도록 하나의 공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엌도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부엌이 하나 욕실과 보일러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부엌이 아니란다. 보일러실이라고 됐었죠. 그래서 이런 건 이건 강의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드리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날 것 같으니까 온다? 욕실은 어차피 빨개 벗고 그 씻고 있는 거 옆에서 아무리 남편이 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가려야 되지 않느냐? 보일러실 가스가 새어나오면 안 되잖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별도라고. 그러면 주방은 뭐 해야 된다? 탁 트여야 된다. 이 안에 흰 하나의 공간 내에 주방이 설치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게 떠오른다면 답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또 소형주택은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결국 맞는 건 기역, 니은, 리을 세 가지만 맞고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65번. 자, 이제 66번. 주택법 양상, 주택상한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주택상한 사채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둘이에요.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두 번째, 법인등록사업자가 주택상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건설할 자금이 부족해요. 땅도 매입해야 되고 또 그런 각종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공사비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정한 사람들에게 미리 나한테 돈 좀 줄래? 그래서 내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그 돈 갖고 일단 땅도 사고 건설 자재도 구입하고 공사비도 쓰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갚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갚는 걸 뭐로 갚는다?
주택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미리 돈 줘. 그럼 나중에 너한테 주택으로 줄게. 주택상사채입니다. 누구만 발행한다? 딱 둘. 한국토지대공사와 법인등록사만 발행합니다. 이때 법인등록사는 자본금이 얼마죠? 3억 원 안 됩니다. 얼마죠?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그때만 주택상한제를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때 발행하는 조건은 주택상한 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주택상한 사채권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까? 기재사항이 뭘까? 어떤 게 들어갈까? 그거 어떻게 외우냐? 내가 발행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사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고. 저런 게 시험 문제 나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게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 한다? 뭔지 모르지만 맞는 문장을 알아. 아까 뭐가 똑같습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랬었죠. 그럼 일단은 맞는 문장으로 보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포함된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발행 조건이 바로 이 주택상환 사채권에 적어야 되는 사항에 포함된다. 뭔지 모르지만 맞는 문장으로 일단 하자 그랬었어요. 이제 또 나머지 보면 되죠. 3번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죠? 시도사한테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이건 최고대빵 국장한테 승인받으라. 이건 국장의 승인을 받죠. 3번은 틀렸고. 4번 주택상환 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아니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해서까 두 가지가 다 된단다. 마지막 주택상환 사채는 무기명증권 여기 무기명 이게 한자로 쓴 거거든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라고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명증권이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양도할 수도 있지만은 원칙은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고 맞는 건 역시 2번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이건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는 것만 골라내서 나머지는 맞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고를 때는 꼭 정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봤더니 정답이 아니야. 그럼 남는 거 하나가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인데 아까 일단 왜 정답으로 추정했죠?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면 일단 뭔지 몰라도 맞는 문장으로 접근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 2번으로 추정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2번밖에 없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더라. 이렇게 푼 겁니다. 자, 문제를 푸는 요령까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문제는 모르는 문제도 출제되거든. 당연하죠. 그럼 내가 그 모르는 문제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유추해서 가지고 답을 찾아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어. 알고 있는 걸 푸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틀리면 그게 빙신이죠.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읽어보고 어떻게 정답으로 이걸 접근해 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내가 머리를 유추해서 해가지고 이걸 답으로 찾아내지? 라는 이것도 진짜 실력으로서 그걸 통밥 실력을 하는데 이거는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찾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시사성 있게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시사성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50년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길어요. 40년 이내로 합니다. 40년. 두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들의 얼마가 3분 이상 아닙니다. 75% 이상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75% 이상이니까 얼마죠? 4분의 3이죠. 3분의 1가로 75%니까 4분의 3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옛날에 3분의 2, 5분의, 그러니까 4분의 3으로 됐던 건데 75%라는 숫자로 바꿨거든요. 그럼 4분의 3이라 75% 바꿨으면 이것도 3분의 2라고 쓰지 말고 50%, 60%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분을 퍼센트로 고쳤어요. 분수로 쓰던 걸 퍼센트로 고쳐서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때 보증금을 산출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데는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은 몇 년이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이자율 계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심할 사항이었었는데 결국 3년이 나왔네. 결국 맞는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때는 시도의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도사한테 요청하느냐?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죠? LH입니다. LH가 어디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다. LH한테 신청합니다. 마지막, 토지 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 원칙을 한다. 우리 분기별이라는 게 뭐죠? 3개월마다 임대료를 낸다? 아닙니다.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월별 임대료이고 다만 월별 임대료를 했다가 나중에 뭐 하면 월별 임대료를 했다가 야 아니야 우리 뭐죠? 보증금으로 전환하자 하면 이렇게 해서 보증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해서 보증금 전환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월세 내다가 전세로 다 전환하는 거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월세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전세로 자기들끼리 합의만 이루어지면 전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68번으로 나갑니다. 자, 68번 문제를 보면서 뭐였죠? 혈압이 180을 넘어서 200까지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나라 문제 풀면서 혈압 올라갔는데 몇 번 보면서 68번 문제 보면서 뭐란다? 한마디로 너나 풀어라 쌍. 여기 이제 쌍자가 들어갑니다. 너나 풀어라 쌍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는 출제원들한테 저 심한 소리 안 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도 고생해서 문제 내는데. 근데 싸가지 없는 문제를,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라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공법 시험이거든요. 공법은 몇 개 법률을 본다? 6개 법률을 봅니다. 그럼 6개 법률마다 다 뒤에 보면 뭐였다? 벌칙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위반한 자는 몇 년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걸 위반한 자는 얼마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 6개 법률에 나오는 그 처벌, 벌칙에 관한 규정을 무슨 제재로 다 애우느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택법은 벌칙의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어떤 때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어떤 때는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는데 그 수많은 벌칙을 일일이 다 애운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밑에 또 일일이 때는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는 게 쫙 나와 있고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과태료 부과보다는 훨씬 더 중한죄를 저질렀다까지는 유추해서 캐내야 됩니다. 벌금이 과태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는 과태료는 행정벌이고요. 벌금은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과자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을 때렸다는 얘기는 전과적으로 낙인 찍는 거니까 중한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그럼 이 중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 중한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한 죄가 뭘까?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중한 건지 구분이 안 돼. 저도 사실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제일 구분한다? 이거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한 경우 그 검사를 모한 자들 방해한 자는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렇게 처벌하겠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어떤 검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걸 방해하면 그때는 징역형 벌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태료 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거 지들 말 안 듣는다고 지들이 가는데 검사하는 거 방해했다고 징역형 때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들 편의주의를 만드는 싸가지 없는 법조문이 아닌가 싶은데 저런 걸 버젓하게 시험 문제라고 내놓고 우리 뭐 찾으라니. 내가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저런 것들을 검사 방해하는 거 저걸 공인중개사가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저걸 어떻게 해오느냐고. 저거는요. 변호사도 못 외우는 거고 판사도 못 외우는 겁니다. 지들도 나중에 처벌할 때는 읽어보고서 어디에 이게 얼마나 처벌하지?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공인중개사는 무슨 천재 180IQ인 줄 아는지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낸다? 내가 왜 혈압이 120까지 200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싸가지 없는 문제였었다. 결국은 잘 찍을 수밖에 없는데 지들 말 안 듣는다고 지들이 검사하는 걸 방해했다고 해서 이거 갖다가 징역형 벌금 때린다? 자, 그런 경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법은 정답을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자. 자, 이제 몇 번?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쁘게 시험 문제 낸 건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내용이. 자, 첫째, 분양가 상한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수십 번 났던 거죠. 근데 문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런 게 시험 문제 나라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문제가 났어. 어떻게 풀죠? 독박 실력.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건 토지는 아까 월세로 다 받으면서 빌려주고 대신 아파트 주택만 분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은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겠다 이렇게 분양하잖아. 그럼 그때 분양가격에는 뭐만 들어가죠? 분양하는 거니까 돈 주고 파는 거잖아. 그땐 주택에 관한 것만 들어가니까 뭐만 들어간다? 건축비만 구성되지 택지비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택지는 파는 게 아니거든요. 택지는 임대한 거 빌려주는 거고 주택만 분양하는 거니까 분양가격에는 주택과 관련된 건축비만 들어가지 택지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개념을 보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이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분양하는 거니까 분양가격에는 주택과 관련된 건축비만 들어갈 거야. 아마 토지는 임대하는 거니까 그때 토지에 대한 택지비는 조성비는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왜 유추해석을 못하느냐고. 그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된 공부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세 번째,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때 분양가격에는 뭐만 들어가지 않는다? 간접비도 공시해야 됩니까? 간접비는 빼야 됩니까? 직접비만 아니라 간접비도 분양가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만 아니라 간접비 등도 그때는 분양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맞는 건 뭐밖에 없어?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우리 33회 시험 문제에서 박스 문제를 봤더니 참 다행히도 내셨습니다. 옛날에 문제 낼 때는 박스 문제 4개가 집어넣고 모두 옳은 걸로 4개 다 옳은 것 이렇게 낸 것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냈었어. 박스 문제 출제하면서. 그래서 4개를 다 집어넣고 4개 다 맞는 것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어느 날 바뀌었어. 그 중에 한두 개는 틀린 걸 내요. 근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다 냈습니다. 다 맞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만 맞는 것도 들어있고 2개만 맞는 것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아예 시험 문제를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내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찍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박스 속에 나온 문제라면 그냥 잘 판단해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지. 옛날같이 모르면 그냥 다 맞는 걸 하자. 이거는 이제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70번 주택법 영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리모델링. 자, 옳은 걸 보냈죠. 첫째,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리모델링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대수선하고 증축 리모델링이 현재 주택법에 규정됐습니다. 건축법이면 원래 리모델링은 3가지가 있어요. 대수선, 증축, 개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주택법에서는 아직은 개축 리모델링은 인정하지 않고 대수선하고 증축 리모델링. 이때 증축도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2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예, 이게 제가 설명드릴 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리모델링은 건물을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재건축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라 이랬었죠. 가장 큰 차이점. 또 하나 차이점이 리모델링은 동별로 한 개동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반해서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한다. 토지 분할하는 것 빼고는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전체를 재건축하지 그 주택단지 중에 한 개동만 재건축하자. 그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동별하는 거 가능합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할 수 있고 동별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리모델링 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 안에는 그 주택 소유자들의 뭐 있어야 돼? 일단은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때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구분 수의자와 의결권에 얼마큼 동의했어야 됩니까? 원래는 의결권을 그래서 결의를 해야 돼. 자, 우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그게 결의죠.
야, 우리 아파트든지 너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할까? 그러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까요? 그러자. 이게 결의잖아. 얼마큼 결의가 있어야죠? 구분수의자 위계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하나하나 동마다는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전체로서는 구분수의자 위계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하나 동마다, 각 동별로는 최소한 한 동마다 최소한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주택단지 전체에서는 구분수의 위계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로는 과반수라는 결의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 이건 틀렸죠. 또 공주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누가 내죠?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때 특도도 들어가 세종시장하고 제주도도지사도 포함시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구청장. 근데 앞에 뭐라고 됐냐면 그때 이 5명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여서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법조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누구랑 써도 된다?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들이 리모델링 허가권자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시험 문제는 건 누가 허가 내주지, 누가 인가권자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저렇게 출제가 잘 되는 편이니까 주체,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조합 설립한 사람의 아파트를 내가 사버렸어요. 그럼 나도 뭐 한다? 리모델링은 조합원주의가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한 사람부터 내가 취득하는 순간 나도 그 아파트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동의한 거로 보지 않는다? 아니요. 지위가 승계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옳은 건 2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71번 주택법. 시도세계 우위만 국토기토부의 권한이 아니까. 참 이런 문제 보면 또 뭐죠? 아까 혈압이 그것도 한 190까지 올라가요. 왜? 원래 국장의 권한이었는데 누구한테 위임한데 시도사한테 내려보내겠대. 그럼 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해서는 안 되는 거 국장이 고유 권한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주택건설 사업 등록하는 거. 이거는 등록하는 건 국장 지만 받겠대. 그리고 등록한 걸 말소하거나 그와 관련된 변동사항에 관해서는 시도사한테 위임해 주겠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받는 것만 국장이 맡고 나머지는 다 위임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크기는. 그래도 웬만하면 통밥 실력으로 글쎄 등록하는 건 내가 받아주고 나머지 변경사항에 같은 건 위임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했으면 제대로 통밥 실력이 통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싸가지 없는 이제 또 주택법에 관한 문제가 끝났고 더 싸가지 없는 거 무슨 법?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걔들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왜 문제가 되죠? 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이 어떤 걸까? 첫째,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또 하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것도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것만 애우라 그랬지. 언제 그때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기관이 그때 평가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왜 공인중개사 보고 뒤지라고 애우라 합니까? 어떤 게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인지 그거 하나만 알으면 되지. 그 안전영향평가기관이 평가할 때 고려할 걸 공인중개사가 안전영향평가기관입니까? 아니거든요. 중개업자지. 근데 왜 안전영향평가기관이 평가할 사항을 왜 우리가 애우라고 그러냐고. 그럼 평가기관이 지들만 알으면 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이런 걸 문제라고 내는 이런 출제원들의 손모가지는 그냥 분질른다고 말하면 또 그럴 것 같고. 하여튼 명예훼손이 되나? 하여튼 싸가지 없는 문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떡하라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애우는 건 또 말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 검토할 때,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어떤 걸 평가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뭐 하중의 적정성, 설계의 적정성, 산정결의 적정성, 안전성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니까 뭐 그래, 안전영향평가니 평가할 때 중요한 것 내용 들어갔다. 이게 들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왜 거기다 갑자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왜 뚱딴지 없지? 이런 게 들어갔지? 이런 것들은 다 안전영향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 같은데 뚱딴지 없이 이게 들어갔지? 나도 모르겠다. 정답 72번 5번이다. 라고 했다라면 뭐였을까? 예,
72번에 5번 하면 뭐였을까? 맞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전영역 평가에 들어갈 때 검토할 사항이라는 건 안전영역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보라는 얘기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고려할 것 같다라고 감이 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5번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으면 다행스럽다는 얘기고, 설령 그렇게 못 찾았어도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를 낸 출제원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 또 두 번째 73번 건축법 현상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자, 대지 안에 뭔데?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내용이래요. 괄호에 들어갈 숫자 옳은 걸 고르랍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한단다? 너나 풀어라 쌍 하고 또 넘어갑니다. 왜요? 우리 건축법에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구조, 재료, 설비에서 이 재료, 설비에 관한 이 내용들 있잖아. 엄청나게 되게 많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게 외우기는 불가능할 만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꼭 낸다는 거. 보통 한 문제도 거기서 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이런 거 내면 뭔다? 그냥 마음 비우시고 알아서 잘 찍으시라. 그것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매년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동시에 섞어서 나오는데, 그 파트는 워낙 파트가 많기 때문에,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일이 하나씩 다 분리된 걸 다 올라간다? 10년같이 20년 상환하셔야 될 겁니다. 예, 준비하는데 10년 준비하시고 시험 보는데 20년 걸린대. 그럼 30년 동안 시험 공부하려고? 그럼 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런 건 과감하게 버려라. 그냥 찍고 넘어가라.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정답 한번 볼게요. 몇 번? 예, 2번입니다. 여기 0.2번 어디 갔어요? 0.9, 503, 1.5 뭐 이거 나오는데 이 숫자가 나온 거니까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고 그냥 가죠. 자, 이제 74번으로 넘어왔더니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럼 1종 근생에 해당하는 게 뭔지, 건축물의 용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29가지 중에 첫 번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4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거주택, 공간. 공동주택 두 번째 몇 가지죠? 4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하나하나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지기는 그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의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에는 1000제곱미터짜리라 하고, 아예 1000제곱미터 하고 이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 1000제곱미터짜리에 관련된 1종 근생활 찾으라는 건데, 이거 극장, 서점, 탁구장, 파출소 다 1종 근생과 관련들이 있어요. 근데 규모에 관련된 것들이 제한이 있죠. 근데 그 면적을 일일이 규모를 알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극장은 얼마일 때는 1종 근생이고, 얼마를 넘어가면 얼마 이상부터는 그때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그리고 서점은 어떤 때는 1종이고 어떤 때는 2종인지, 탁구장은 어떤 때는 1종 근생이고 어떤 때는 운동시설인지, 또 파출소는 어떤 때는 1종 근생이고 어떤 때는 저게 공공 업무시설로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외우라고 미쳤냐? 못 외우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서 아마 출제원은 지는 외우고 있을까? 저도 의심스러워. 외울 수도 있겠지만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우리한테 외우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거 찾아놓고요. 인터넷 띄워요. 그래서 건축법 치고 들어가. 별표 들어가가지고 여기 우리 건축물의 종류 들어가가지고 이때 이게 1중에 속하는 건지 2중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속하는 건지, 이건 그때 거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지. 이거 그 수많은 시설 29가지를 다 어떻게 외우라고. 외울 수 없는 거거든요. 외울 수 없는 걸 왜 문제라고 내느냐고. 그 출제원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들 틀린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됐으면 좋겠어. 다만 산후지원료는 면적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산후지원료는 무조건 다 1종 근생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든 아니든 다 산후지원료는 1종 근생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었는데, 하여튼 문제들이 좀 싸가지 없이 내는 저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산후지원료는 일단 1종 근생에 속한다. 나머지들은 면적에 따라서 1종 근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까지죠. 자, 75번.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 결합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업지역 들어갑니다. 역사권 개발구역 들어갑니다. 건축협정구역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안 들어갈까? 이거 특별가구역.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저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저것도 만만치 않아. 제가 강의할 때는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그건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못 외우니까 뭐만 외우자? 우리 결합 건축 말고 건축 협정 있죠?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군데가 있단다? 이건 네 군데. 건축 협정 집중 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건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 지주 존도 뭐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지주는 존나게 도도해. 지주는 존나게 도도해 라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나 외우라고 그랬지 누가 결합건축 이 많은 내용까지 다 들어오는 이걸 외우라고는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럼 못 외우죠.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저런 게 싸가지 없이 점제 났었습니다. 근데 모의고에 있어서 특별 가로구역 같은 건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특별 가로구역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바로 결합건축도 마찬가지로 특별 가로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76번 문제부터 봅니다. 건축법령상 어디에서 특별 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지 않겠다. 적용을 배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부 적용을 완화시켜주는 게 있고 또 일부는 통합 적용,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 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합 적용해주는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이 문제는 특별 건축구역에서 건축법에 있는 규정 중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떤 건 적용하죠? 대지에 조경에 관한 사항. 이거는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은 뭐 하라는 얘기야? 특별 건축구역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적용해야 한다가 원칙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그런 대지에다가 적용 안 해도 된다.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건 그건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또 뭐도 괜찮다? 대지 안에다 공지 일정 규모 띄워서 제외되는 거 할까? 안 해도 된대요.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라더라 적용할까? 안 해도 된대.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라더라 적용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은 특별건축에서는 그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그 중에 적용하지 않는 것 여기서는 두 가지밖에 안 써놨네. 일단 기억하고 리얼입니다. 그래서 기억, 대지에 적용하는 것. 리얼, 대지 안에 공제하는 것. 요거는 특별건축은 적용하지 않고 그럼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것 요거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그 박스 속에 몇 가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는 게 아니라 건폐율하고 용적률 둘 다 특별건축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로 지르라는 걸 규제하지 않으니까 50% 이하로 지르는 지역에 특별건축에 지나면 건폐율 50% 안 줘도 돼. 60%, 70%, 80%더 크게 줘도 돼. 용적률 200% 이하로 지는 지역이야. 특별건축에 지는데 아니 200%라 300%, 500%, 1000%, 200만 %로 줘도 돼. 200만 %로 다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달러까지 올라가겠네. 예, 그래도 된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해서는 특별건축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더니 허를 찔러가지고 대지 적용하고 대지안의 공지 이걸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 많은 걸.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거 기억, 리얼 정답은 3번이 특별건축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더라.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77번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할 때 다 틀린 걸 고르랍니다. 자, 정답은 뭐냐면 자,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요거 지하층의 지하 경사로 면적 이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아니요.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그 경사로 있죠? 요거는 뭐 계산할 때 건축 면적 계산할 때는 아예 산입하지 않습니다. 요거하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 중에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어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걸 구분하셔야 돼. 그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서 지상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는 거. 지상층에서 지하 1층 내려가는 경사로 있죠? 그것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내려가는 거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 내려가는 경사로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는 산입하지 않고 만약에 바닥 면적에 관해서는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로 그것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8번 건축법 마지막 문제. 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무슨 말이죠? 사전결정 통지가 뭐죠? 허가권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땅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권자님 이거 지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건축물 짓는 것 가능합니까? 이런 규모로 짓는 게 가능하십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좀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뭐랍니까? 검토해보더니 당신 거기다 그런 건축물 지을 수 있어 라고 사전결정을 통지했답니다. 그럼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몇 가지 받은 거로 본다? 4가지 받은 거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 4가지 받은 효과를 어떻게 설명했었죠? 자, 이게 뭐죠? 산지입니다. 그럼 산지를 까먹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죠?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걸 산지를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뭐 만들려고 그래? 이걸 농지로 만들려고 한답니다. 산을 까먹여서 농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산지를 개발해 농지로 만들면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흘러가야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 짓니까 여기 뭐 있었나? 하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받은 거로 본다. 즉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국토법에 나오는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농지법에 나오는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맞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맞습니다.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국토법에 있는 거 이것도 맞죠. 근데 문제는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거는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거고 이번에 또 났습니다. 조심하시죠. 이게 무슨 산지랍니까? 보전산지랍니다. 무슨 산지야? 이게 산지가 보전산지랍니다. 그럼 보전산지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여기다 사전결정 통지 받았어? 이때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보려면 보전산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보려면 이 보전산지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도시지역에 위치할 때만 어디에만?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는 그런 보전산지일 때만 그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라고 인정하는 거 되죠. 보전산지에서 이런 건축물 어떤 걸 짓겠다고 사전결정을 통지받았어. 줘도 돼 라고 통지받았어.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거로 보려면 어디 있는 거?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만 그걸 인정한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핵심은 도시지역에 있는 이었는데 도시지역에서 라고 했었는데 도시지역, 외지역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산지 전용 허가받아 보지 않는다는 거. 이 보전산지에서는. 그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비록 사전결정을 통지받아도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되는 얘기야?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리을만 틀렸고 기억, 니은, 디귿 이것만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복잡한 건축법 다 지나갔고 이거는 강의할 때 설명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마지막 농지법 2문제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농지법 명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명치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만 보죠. 바로 뭐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수여한다. 그때는 안 됩니다. 이건 금지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때만 가능하죠? 주말 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때만 그때는 취득할 수 있고 농업경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는 건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때만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그 주말 체험 영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되죠. 마지막 80번 농지법 명상. 농지대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글쎄요, 농지대장이 시험 문제 나라기로는 글쎄 생각은 했지만 설마 여기까지 나랴 그랬더니 또 농지대장이 덜컥 시험 문제 냈네. 요거는 전번에 국토교통부 연수원에 제주도에 제주도 서귀포에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거기 강의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강의할 때 요거 농지대장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었어요. 거기서 설명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실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했었는데 농지 원부하고 농지 대장의 차이점이 뭐냐 그걸 비교해서 설명했었는데 농지 원부는 농지 대장 이거로 바뀌기 전에 옛날 거고 지금은 농지 대장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농지 원부와 농지 대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지 원부는 세대별로다가 그 소유하는 농지를 갖다가 그걸 기록하는 것이고 농지 대장은 그게 아니고 필지별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은 반드시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건 아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틀린 거.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종전에 있던 농지 원본은 아니요. 세대별로 작성하라고 됐었고. 그래서 세대별 작성이냐 필지별 작성이냐 이것이 농지원부냐 농지대장 가장 차이점이라고 이거 하나만 한번 설명을 해줬다라면 하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 여기 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거기서 설명을 했더니 그게 시험 문제 나섰습니다. 자 어쨌든 농지법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아까 개정된 내용 주말체험 농농지 하나만 알아서도 풀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잘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40문제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부동산 공법은 암기해서 공부해서 외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과락맞기 십상이라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은 공부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공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르는 문제가 났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다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꼭 공법에 대한 기본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실제로 저는 법을 직접 국회에서 만들어 봤으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선 강의할 때는 그걸 무대뽀로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문제 풀 때 통법 실력을 기르는 건 공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실 때 통법 실력이 길러진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외우고 나머지는 그 통법 실력을 푸는 게 공법의 접근 자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